죄가 있다고 이러는 거야? 다음 태풍은 제발 한국으로 가줘 부탁이야.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윌슨이에요. 캘리포니아 출신의 대학생으로 선박학과는 제 주전공이고 어업생산학을 부전공으로 공부하고 있어요. 저는 샌프란시스코 근교의 작은 해안 도시에서 자랐어요. 아버지가 어부셨거든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바다에 나가는 게 일상이었죠. 파도 소리, 갈매기 울음소리, 짭조름한 바다 냄새가 제겐 마치 자장가 같았어요. 10살 때였나요? 아버지의 오래된 어선을 고치는 걸 도와드렸어요. 그때 처음으로 배의 구조에 매료됐죠. 어떻게 이 큰 쇳덩어리가 물 위에 뜰 수 있는 걸까 궁금했어요. 그 후로 배에 관한 모든 걸 알고 싶어졌죠. 고등학교 때는 조선공학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작은 모형선을 만들고 개량하면서 밤을 새우곤 했죠. 우리가 만든 배로 학교 대표로 전국 대회에 나가 3등상을 탔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대학에 와서 선박학과를 선택한 건 자연스러운 결정이었어요. 하지만 어업생산학을 부전공으로 선택한 건 조금 다른 이유에서였죠. 아버지가 은퇴하실 무렵 어장이 고갈되어 가는 걸 보면서 지속 가능한 어업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됐거든요. 이제 저는 단순히 배를 만드는 것을 넘어서 해양 생태계를 보존하면서도 효율적인 어업이 가능한 선박을 설계하는 게 꿈이에요. 이게 제 이야기예요. 바다는 제게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삶 그 자체예요. 앞으로도 바다와 함께 바다를 위해 살아갈 거예요. 대학 3학년이 되던 해 교수님께서 중국의 조선 산업과 어업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중국의 땅 크기만큼이나 그들의 선박 규모와 조업 활동도 엄청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새로운 세계가 눈앞에 펼쳐진 것 같았죠. 그날 이후로 중국에 대한 호기심이 점점 커졌어요. 인터넷으로 중국의 조선소와 어업 현장 사진들을 찾아보면서 밤을 새우기도 했죠. 거대한 컨테이너 어선들, 끝없이 펼쳐진 어선들의 행렬을 보면서 이걸 직접 눈으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알아보기 시작했죠. 다행히 우리 학교에는 중국의 여러 대학들과 교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신청서를 쓰면서 제 손이 떨리더라고요. 이게 제 인생을 바꿀 큰 결정이 될 거란 느낌이 들었거든요. 몇 주 후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처음에는 걱정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제 열정을 보시고는 결국 지지해 주셨죠. 중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날 밤 설렘과 불안이 교차했어요. 낯선 나라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언어는 어떻게 해결하지? 새로운 친구들은 사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비행기에 오르고 나서야 실감이 났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이번 경험이 제게 어떤 의미가 될지 상상해 보았어요.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와 어업 현장을 직접 보게 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죠.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그 거대한 스케일에 압도당했어요. 공항부터가 제가 본 어떤 건물보다 컸죠. 택시를 타고 대학으로 가는 길에 보이는 고층 빌딩들, 끝없이 이어지는 도로들을 보면서 와, 정말 대단하다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대학 캠퍼스에 도착해서 기숙사의 짐을 풀고 창밖을 내다봤어요. 멀리 보이는 항구에는 크고 작은 배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죠. 그 순간 제가 꿈꾸던 모든 것이 눈앞에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오리엔테이션 날, 전 세계에서 온 다른 교환학생들을 만났어요. 그 중에서 특히 2명의 학생이 눈에 띄었죠. 한 명은 중국 학생 장웨이, 다른 한 명은 한국에서 온 김준호였어요. 장웨이는 첫 만남부터 굉장히 적극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고, 준호는 조용하지만 친절해 보이는 인상이었어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번 교환학생 생활이 정말 특별한 경험이 될 거란 확신이 들었어요.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환경, 그리고 제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중국의 해양 산업, 모든 게 완벽해 보였죠. 교환학생 생활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장웨이와 준호와 더 가까워졌어요. 우리는 같은 수업을 몇 개 듣게 되었는데 그 덕분에 자주 만나게 되었죠. 장웨이는 정말 독특한 친구예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꼈지만 그의 자신감은 정말 대단해요. 어떤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든 항상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반면에 한국 친구 준호는 조용하고 차분해요. 항상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에요.
처음에는 준호가 소극적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저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성격이더라고요. 이 두 친구의 대조적인 성격 때문에 우리 셋이 함께 있으면 재미있는 일이 많이 생겨요. 어느 날 우리는 캠퍼스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장웨이가 중국의 어업산업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눈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죠. 마치 보물상자를 열어 보여주는 것처럼 흥분된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중국의 어선들이 얼마나 크고 현대적인지 들으니 정말 놀라웠어요. 장웨이 말로는 최신 중국 어선들은 마치 바다 위의 첨단 연구소 같대요. GPS, 어군 탐지기, 자동 조업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다니 말이에요. 심지어 어떤 데들은 인공지능을 이용해 최적의 어장을 찾아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들의 조업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듣고 있자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예전에는 그물을 던지고 끌어올리는 게 다였다면 지금은 수중 드론을 이용해 물고기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관찰한다나요. 그렇게 해서 어획량을 최대화하면서도 해양 생태계 파괴는 최소화한다고 해요. 장웨이는 중국의 양식업 기술에 대해서도 자랑했어요. 거대한 해상 양식장들이 연안을 따라 늘어서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양식장들은 첨단 기술로 수질과 영양 상태를 자동으로 조절한대요. 덕분에 품질 좋은 해산물을 연중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고 해요.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제가 중국에 온 이유가 바로 이거였으니까요. 책에서만 보던 첨단 어업 기술들이 실제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흥미진진했어요. 마치 미래의 어업 현장을 미리 엿본 것 같은 기분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장웨이의 목소리 톤이 바뀌었어요. 열정적이고 자랑스러워하던 그의 말투가 날카롭고 공격적으로 변했죠. 한국의 불법 조업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한 거예요. 장웨이는 한국 어선들이 중국 해역을 침범해 불법으로 물고기를 잡아간다고 주장하더라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불만이 가득했어요. 저는 놀라서 준호의 반응을 살폈죠. 이런 민감한 주제가 나왔을 때 한국 친구가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했거든요. 하지만 준호는 그저 조용히 듣고만 있더라고요. 그의 표정은 평온해 보였지만 눈빛에서 뭔가 복잡한 감정이 느껴졌어요.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참고 있는 것 같았죠.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장웨이의 일방적인 주장과 준호의 침묵 사이에서 불편한 긴장감이 느껴졌거든요. 게다가 제가 알기로는 오히려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미국에서 공부할 때 뉴스나 수업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 사실을 장웨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더니 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는 제 말을 강하게 부정하며 오히려 한국이 중국 어선들을 부당하게 취급한다고 주장하더라고요. 그의 목소리에서 분노가 느껴졌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준호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조용히 듣기만 할 뿐이었죠. 그 순간 저는 이 상황이 불편해졌어요. 장웨이의 강한 주장과 준호의 침묵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한편으로는 장웨이의 열정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일방적인 주장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의 대화는 미묘하게 변했어요. 장웨이는 계속해서 중국의 우수성을 강조했고 준호는 여전히 조용히 듣기만 했죠. 저는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았어요. 특히 어업과 관련된 주제가 나올 때마다 긴장감이 돌았어요. 장웨이는 항상 중국의 입장만을 고집했고 준호는 반박하지 않았죠. 저는 이 상황이 불편했지만 친구 관계를 해치고 싶지 않아서 깊이 파고들지 않았어요. 그러다 문득 궁금증이 생겼어요.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장웨이의 주장이 맞는 걸까? 아니면 내가 들어온 이야기가 맞는 걸까? 이 의문은 제 마음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결심했어요. 도서관에서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인터넷에서 뉴스 기사들을 검색했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더라고요.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한편으로는 장웨이에게 진실을 알려주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반응이 두려웠어요. 그리고 준호가 왜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하는지도 궁금해졌어요.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우정과 진실 사이에서 고민했죠. 그리고 문화적 차이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깨달았어요. 이 경험은 제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주었어요. 세상이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불편한 진실과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중국의 불법 조업 문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이슈더라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이 문제의 역사적 깊이였어요. 한국의 경우 18세기 조선시대부터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 기록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죠. 현대에 들어서는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해져서 중국 어선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불법 조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일본, 러시아는 물론이고 인도네시아, 남미, 아프리카까지 그 범위가 정말 넓더라고요. 이들의 조업 방식도 문제였어요. 대규모 선단을 이뤄 조업을 하는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외신에서는 이를 Chinese Fishing, 프일이라고 부른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 어선들이 단순한 민간 선박이 아니라 해상민병대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죠. 이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더 심각한 건 환경 파괴 문제였어요. 중국 어선들이 사용하는 저인망 어업 방식이 해저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거예요. 산호초를 파괴하고 어린 물고기까지 모조리 잡아들이는 바람에 해양 생태계 전체가 위협받고 있대요. 이건 단순히 어획량의 문제를 넘어서 지구 전체의 해양 환경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중국의 폭발적인 해산물 수요가 있었어요. 중국이 세계 최대의 해산물 소비국이 되면서 자국 해역의 어족 자원이 고갈되자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된 거죠. 심지어 중국 정부에서 더 큰 배를 만들어 더 먼 바다로 가라고 독려한다는 사실에 정말 놀랐어요. 한국의 상황은 특히 심각해 보였어요. 서해와 남해에서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군사분계선 근처에서까지 조업을 한다니 정말 믿기 힘들었어요. 한국 해경들이 단속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사건들을 읽으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이 모든 정보를 접하면서 제 마음은 복잡해졌어요. 한편으로는 장웨이의 주장이 얼마나 편향되어 있는지 알게 되어 화가 났어요.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후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어요. 장웨이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조용히 있어야 할까요? 그리고 준호에게는 뭐라고 해야 할까요? 이 문제에 대한 그의 생각이 궁금해졌어요. 결국 저는 이 문제를 더 깊이 이해하고 가능하다면 해결책을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단순히 국가 간의 분쟁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환경 문제이자 인류의 식량 안보와 직결된 문제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불법 조업 문제에 대해 알아보면서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갔어요. 어느 날 문득 창밖을 보니 하늘이 무섭게 어두워져 있더라고요. 뉴스를 확인해보니 태풍 야기가 중국으로 향하고 있다고 해요. 갑자기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미국에서도 허리케인을 겪어봤지만 아시아의 태풍은 처음이라 두려웠거든요. 캠퍼스 전체가 비상태세에 돌입했어요. 학교에서는 계속해서 안전수칙을 알려주고 필요하면 대피소로 이동하라고 했죠. 저는 집에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비행기가 모두 결항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속수무책으로 태풍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죠. 태풍이 가까워질수록 바람이 점점 거세졌어요. 창문이 덜컹거리는 소리에 잠을 설쳤죠. 그때 장웨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자기 아버지가 태풍 속에서 조업 중이라고 해요. 걱정되는 마음에 어쩔 줄 모르는 것 같았죠. 저도 가슴이 철렁했어요. 순간은 불법이든 합법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누군가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두려웠거든요. 태풍 야기가 지나간 뒤 저희는 안도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몇 주 뒤 또 다른 태풍, 버빙카가 온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번엔 더 강력하대요. 학교에서는 모든 학생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어요. 버빙카는 그렇게 중국을 한 번 더 덮쳤고 그야말로 혼비백산이었던 것 같아요. 대피소에서의 시간은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바깥에서는 바람이 울부짖고 빗소리가 천둥같이 들렸죠. 모두들 불안에 떨고 있었어요. 그때 준호가 조용히 제 옆에 앉더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한국에서도 이런 태풍을 자주 겪는다면서 괜찮을 거라고 위로해 주더라고요. 그의 차분한 모습에 저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어요. 저는 그때 용기 내어 준호에게 물어봤어요. 왜 그때 장웨이의 말에 반박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요.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준호는 제가 미국에서 온 교환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해요. 그는 제가 한국과 중국 사이의 복잡한 관계에 휘말리는 걸 원하지 않았대요. 게다가 제가 양국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그의 말을 들으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준호의 배려심과 성숙한 태도에 감동받았죠. 동시에 국제관계의 복잡성과 문화 간 소통의 어려움을 새삼 깨달았어요. 또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의사소통이 될 수 있다는 걸 배웠죠. 앞으로 제가 이런 상황에 처하면 준호처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 생각해봤어요. 태풍이 지나간 후 우리는 밖으로 나왔어요. 거리는 완전히 엉망이 되어 있었죠. 쓰러진 나무들, 깨진 유리창, 물에 잠긴 도로 마치 전쟁터 같았어요. 그때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주더라고요. 불법 조업 중이던 어선들이 태풍에 크게 다쳤대요. 저는 즉시 장회의에게 연락했어요. 다행히 그의 아버지는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많은 어부들이 부상을 입었대요. 또 모든 배들이 완전히 망가졌다고 하더라고요. 장회의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후회의 기색이 느껴졌어요. 그제서야 불법 조업의 위험성을 깨달은 것 같았죠. 태풍의 피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생각보다 많은 중국 어선들이 작은 태풍에도 쉽게 파손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태풍이 너무 강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배 자체에 결함이 많았던 거예요. 안전 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무리하게 조업을 했대요. 저와 준호는 곧바로 장회의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곤 장회의의 아버지를 만났는데 그분의 말씀을 듣고 저는 큰 혼란에 빠졌어요. 태풍 경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많은 배가 바다에 나갔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안전이 가장 중요한데 왜 그렇게 무모한 행동을 했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장회의의 태도, 변화도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전에는 항상 자신만만하고 중국을 자랑스러워했는데 이제는 그저 침묵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심각한 문제에 대해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걸까요? 불법 조업의 규모도 믿기 힘들었어요. 단순히 생계 때문이라고 하기엔 그 규모가 너무 컸어요. 게다가 이런 행위가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알면서도 계속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어요. 정부의 대응도 의문이었어요.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왜 방치하고 있는 걸까요? 오히려 묵인하거나 심지어는 장려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국제법을 어기면서까지 이런 행위를 계속하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 모든 상황이 제게는 큰 충격이었어요. 처음 중국에 왔을 때 가졌던 기대와 현실 사이의 괴리가 너무 컸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그리고 왜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장회의의 아버지께서는 곧바로 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대부분의 배들이 오래되었고 제대로 된 정비를 받지 못했대요. 안전 장비도 부족하고 통신 시설도 열악하대요. 그런 상태로 먼 바다로 나가 조업을 하니 위험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는 함께 피해 복구 작업을 도왔어요. 부서진 배들을 치우고 다친 사람들을 돕고 흩어진 물건들을 정리했죠. 그 과정에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하면 이런 위험한 상황을 막을 수 있을까? 어부들의 생계도 보장하면서 동시에 불법 조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준호도 우리와 함께 복구 작업을 도왔어요. 그는 묵묵히 계속해서 일을 도왔어요. 새삼 대단하다고 느꼈죠. 한국을 무시하는 중국인 장회의를 이렇게 열심히나 도울 수 있는지요. 그렇게 한참을 도운 뒤 장회의가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장회의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아버지가 오랫동안 불법 조업을 해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놀랍게도 아버지는 이것을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대요. 오히려 아버지는 한국 측에서 너무 과도하게 단속한다고 불만을 토로하셨다고 해요. 중국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한다며 한국이 이기적으로 행동한다고 주장했다고 해요. 장회의는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왔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와 처음 토론할 때 그렇게 강하게 한국을 비난했던 거래요. 하지만 준호와 제가 이렇게 도와주는 모습을 보고 장회의 자신도 많이 혼란스럽고 미안했다고 전하더라고요. 태풍 버빙카가 지나가고 얼마 되지 않아 또 다른 태풍 플라산이 온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 소식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아직 이전 태풍의 충격에서 벗어나지도 못했는데 또 다른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캠퍼스 전체가 다시 한번 비상태세에 돌입했어요. 학교에서는 계속해서 안전수칙을 알려주고 필요하면 대피소로 이동하라고 했죠.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 같았어요. 아마도 법인카의 교훈을 잊지 않은 모양이에요. 저는 이제 정말 집에 가고 싶었어요. 미국에 있는 가족들 생각이 간절해졌죠. 하지만 여전히 비행기가 모두 결항된 상태라 꼼짝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 갇혀 있다는 게 너무 답답하고 두려웠어요. 장웨이에게 연락했어요. 그의 아버지와 다른 어부들은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건지 궁금했거든요. 장웨이의 대답은 의외였어요. 이번에는 모든 배가 항구에 정박한 채로 있을 거래요. 이번엔 정부에서 강력하게 조치를 취했다고 해요. 그 말을 들으니 한편으로는 안심이 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왜 이제서야 이런 조치를 취하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준호와 저는 대피소로 향하기 전 기숙사에 짐을 챙기러 갔어요. 거리는 이미 텅 비어 있었고 바람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죠. 가는 길에 준호가 조용히 말을 걸더라고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준호는 한국에서도 이런 상황을 많이 겪어봤대요. 한반도가 태풍의 길목에 있어서 거의 매년 크고 작은 태풍을 경험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한국의 태풍 대비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은 매번 태풍이 올 때마다 대비를 철저히 한다고 해요. 정부와 기상청이 협력해서 태풍의 진로와 강도를 정확히 예측하고 그에 따라 단계별 대응 계획을 수립한대요. 지역별로 대피소가 미리 지정되어 있고 주민들에게는 재난 문자가 실시간으로 전송된다고 하더라고요. 준호의 말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태풍이 오기 전부터 모든 건설 현장의 작업이 중단되고 위험 지역 주민들은 미리 대피한대요. 어선들도 미리 항구로 돌아와 안전하게 정박한다고 해요. 이런 준비 덕분에 최근에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준호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의 체계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에 감명받았어요. 동시에 제가 본 중국의 상황과 비교하게 됐죠.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궁금해졌어요. 준호는 이어서 한국의 어업 정책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었어요. 불법 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어민들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해요.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한 규제도 점점 강화되고 있대요. 이 대화를 통해 저는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마다 접근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효과적인 정책과 시스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했죠. 대피소로 향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제 전공인 선박학과 어업 생산학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어요. 또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처음 중국에 왔을 때의 기대와 지금의 현실이 너무 달랐죠. 불법 조업 문제, 안전 불감증, 환경 파괴 등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상상했던 중국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경험들이 제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주었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태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면서 저는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남은 교환학생 기간을 어떻게 보낼지, 그리고 이후에는 무엇을 할지 말이에요. 이 경험을 통해 배운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했죠. 준호에게 제안했어요. 태풍이 완전히 지나가면 남은 교환학생 기간을 한국에서 보내면 어떻겠냐고요. 중국에서의 경험도 값졌지만 이제는 다른 시각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싶었거든요. 어업 문제, 환경보호, 국제관계 등에 대해 한국의 관점도 알고 싶었어요. 준호는 기쁘게 동의해 주었어요. 장웨이에게도 이 계획을 알렸어요. 처음에는 조금 당황해하는 것 같았지만 곧 이해해 주더라고요. 오히려 자기도 언젠가 한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이 모든 경험이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거라는 걸 느꼈어요. 선박학과 학생으로서 그리고 미래의 해양 전문가로서 이번 경험들은 정말 값진 자산이 될 거예요. 불법 조업, 해양 환경 보호, 국제협력 등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고 싶어졌어요. 단순히 배를 만들고 운영하는 것을 넘어서 해양 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이용하는 방법, 국제해양법을 개선하는 방안, 어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불법 조업을 막을 수 있는 정책 등에 대해 연구하고 싶어요. 이 모든 것들이 제 미래의 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태풍이 곧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는 한국으로 떠날 거고요. 아마 한국에서의 경험들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제 메일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님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 감동편지에선 이처럼 감동적인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